할아버지, 저 기도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병원 복도 끝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자리에서 72살의 박성근 씨는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 평생 삽을 잡고 지게를 지고 그 어떤 고통 앞에서도 주먹을 쥐어왔던 그 손이 이제는 간절히 모아졌습니다. 예배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십자가 하나만이 벽에 걸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혼자였습니다. 밖에서는 응급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링거줄이 달린 침대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고 눈에서는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이라는 걸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챘습니다. 평생 눈물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처럼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낯선 감촉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72해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온 사람도 무릎이 꺾이는 순간이 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살았던 남자. 세상에 등 돌리고 가족을 밀어내고 혼자 굳어버린 채 늙어간 남자. 그런 그가 7살 손자 하나 때문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성근 씨를 처음 만난다면 누구든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항상 날이 서 있는 눈,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버릇,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성격. 동네 마트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그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통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이었지만 성근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젊을 때 몸에 밴 버릇이라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부스스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뉴스를 보고 그러다 다시 잠이 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액자도 없이 서랍 안 깊숙이 들어있는 사진 한 장. 젊은 날의 성근 씨와 젊은 아내, 그리고 아직 걸음마를 배우던 아들 민호가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성근 씨는 그 사진을 꺼내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꺼내보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랍 안에 오래된 통장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성근 씨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말 경북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는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6아이를 키웠습니다. 성근은 12살 때부터 논밭에 나갔습니다. 학교를 가다가도 일손이 필요하면 돌아왔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그는 뼈에 새기듯 알고 자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 25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주머니에는 차비와 며칠 먹을 돈만 있었습니다. 처음 구한 일은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고 비가 와도 땡볕이 내리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쪽방을 얻었고 몇 년이 지나 지금의 아내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성근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출신으로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둘은 소개팅 한 번에 만나 6번째 만남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예식은 간단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순자씨 친정에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성근은 그날이 생애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고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 성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에게서 갓난아이를 건네받는 순간 눈에서 저절로 뭔가가 흘렀습니다. 이 작고 붉은 덩어리,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겪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그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근은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막노동에서 시작해 건설회사 잡부로, 그 다음엔 작은 철물점 직원으로, 30대 중반에는 직접 자재 납품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민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성근에게 왔습니다. 보증을 잘못 선 탓에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게 없어졌습니다.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월셋집에서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거듭했습니다. 순자는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성근은 다시 현장 막노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굳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화가 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밥상에서 반찬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민호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당신이 뭘 알아라는 말로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몸 안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 그것이 화로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민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순자 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2기와 3기 사이,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성근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서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순자 앞에서는 더더욱 별거 아니야.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근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던 날도, 구역질로 밥을 먹지 못하던 날도 성근은 옆에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5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금이 갔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같은 방에 있어도 공기가 달랐습니다. 민호는 그 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집을 떠났습니다. 성근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됐으니 독립하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암의 재발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였습니다. 성근이 잠에서 깨어 옆을 보니 순자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장례는 민호가 치렀습니다. 사흘 동안 성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이 와서 손을 잡아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자신이 얼마나 굳어버린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민호는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근은 아들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봐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민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근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인 것.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건지, 원래 이 음식이 맛이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TV를 켜놓아도 그게 소음인지 위안인지 모르는 것. 밖에 나가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집에 들어와도 맞이해줄 사람이 없는 것. 그 6년 동안 성근은 늙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얼굴의 주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굳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다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지만 이내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근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말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실 이혼하게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이 엄마가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아버지. 그쪽에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정리되는 동안만. 성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손자 준혁. 5살 때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는 아이. 민호가 명절에 한 번씩 데려왔지만 성근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잘 있었냐는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이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마 뒤에 숨었었습니다. 얼마나? 1~2달 어쩌면 조금 더. 성근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마이너스. 준혁이가 온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7살이 된 준혁은 작은 가방을 하나 메고 아버지 민호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눈이 빨개져 있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떤 말도 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준혁은 가방끈을 꼭 잡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눈은 할아버지를 한번 보고는 바닥을 향했습니다. 성근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성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잠자리가 바뀌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무서움을 많이 탄다고,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한다고. 기도? 성근이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교회를 데려갔거든요. 습관이 됐어요. 성근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돌아가던 순간 준혁은 현관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보았습니다. 성근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근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밥을 차려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상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해도 채널을 돌려주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했습니다. 아이도 아는 것인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앉은 성근이 숟가락을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준혁이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도 아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뜨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성근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닌 뭔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나도 준혁은 매일 식사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끔은 할아버지가 웃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성근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중얼거리는 동안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준혁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이불 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워 보여요. 할아버지 사랑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떨렸습니다. 하나님, 저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성근은 복도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외롭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자기는 잘 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7살짜리가. 성근은 발소리를 죽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날 아침 성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부엌에 나왔습니다.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을 때 상 위에 밥과 찌개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밥 다 먹고 나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성근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입니다. 그 말을 했다가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아서, 혹은 그 말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 중에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란 세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 먹었냐는 말로 사랑을 표현했던 세대. 그 세대의 언어와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때로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준혁은 적응력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순한 아이였습니다.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밥을 차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접었습니다. 7살짜리가 잘 될 리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폈다 접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성근이 아이가 이부자리 접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 부단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졌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펴고 다시 접고 또 반듯하게 만들려 하고. 성근이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이불 한쪽 끝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깜짝 놀라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 성근은 보여줬습니다. 두 손으로 이불 끝을 잡고 탁 털어서 펴고 양쪽을 맞춰서 접는 방법을. 말 없이 시범만 보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다가 다시 따라했습니다. 잘한다.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가 나오는데 성근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칭찬이라는 게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성근은 방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학교 등교는 성근이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골목 어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 응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부터는 횡단보도까지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학교 정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학교 앞에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데려다주는 노인들. 그들끼리 인사도 나누고 아이들 얘기도 했습니다. 성근은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을 내려보내고 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혁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그렸어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네모난 집, 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두 사람. 한 명은 작고 한 명은 크고. 이게 누구야? 저랑 할아버지요. 성근은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두 사람, 서툰 손으로 그렸지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린 큰 사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있네. 할아버지 웃으면 좋겠어서요. 성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도로 아이에게 건네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준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할아버지. 성근은 등을 보인 채 밥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집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불같은 성격도 조금은 알게 된 것인지 피할 때는 피하고 다가갈 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달라지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예전 같으면 영수증이 조금 늦으면 버럭했을 텐데 그냥 기다렸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마주친 이웃 노인이 인사를 하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준혁이 매일 밤 하는 기도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기도 한마디에 사람이 바뀔 리가 없다고. 그런데 왜 매일 밤 아이가 자러 가고 나면 적막한 거실에 앉아서 그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인지. 할아버지가 웃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 저 교회 가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근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어디? 교회요. 엄마가 다니던 교회인데 거기 아이들 모임이 있대요. 전화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성근은 잠깐 생각하다가 얼마나 멀어? 라고 물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혼자 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에서 잘 다녀올게요. 할아버지하고 말했습니다. 성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자꾸 창문 쪽을 봤습니다. 아이가 잘 갔을까? 차 조심했을까? 교회가 맞나? 아는 사람이 있나? 결국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교회 방향으로. 멀리서 아이가 성당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근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한동안 멍하니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두 달이 다 되어갈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좀 더 봐주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성근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근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준혁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3시 반이었습니다. 성근은 2시 반부터 간식을 준비하는 버릇이 생겨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 과자 조금 아니면 사과를 깎아놓거나. 별것 아니었지만 아이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달려와 상위에 뭐가 있는지 보는 그 표정이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보다가 와 사과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표정. 성근은 그 표정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시 반이 지났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준혁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늦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 오는 것이려니. 4시 반이 됐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성근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이한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학교 번호를 어디 적어뒀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날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시 15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성근 어르신이세요? 저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박준혁 어린이 보호자 번호가 어르신 번호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겠어요? 마이너스. 성근이 택시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이 떨렸다는 것, 기사한테 빨리 가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 것, 그것만 기억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들것에 실린 아이를 본 것 같은 기억도 있고 간호사가 뭔가 설명하는 것 같은 기억도 있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혁 어린이 보호자세요? 현재 검사 중입니다. 머리를 좀 다쳤고 의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상태는 CT 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근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환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보호자들 모든 소리가 뭉개져 들렸습니다. 성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떨리는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게 해주세요. 이불을 접다가 잘한다는 한마디에 웃던 보조개. 냉장고에 붙여달라고 그림을 내밀던 작은 손. 매일 밥 먹기 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던 모습. 성근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두리번거리다가 복도 끝에 작은 팻말을 보았습니다. 예배실.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 예배실은 작았습니다. 의자 10개 남짓, 낡은 십자가 하나, 희미한 조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근은 들어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어릴 때 어머니가 절에 다녔고 순자가 살아있을 때 한두 번 교회 문 앞까지 가본 적이 있었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스스로 꿇은 것인지 다리가 힘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겨서 쉰 소리가 났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서 무언가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아이만은,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가 헤어지는 것도 할아버지 집에 맡겨지는 것도 그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매일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잘 지낼 거라고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그 아이한테 이게 무슨 말이 끊겼습니다. 성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모은 두 손에 닿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72해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아무도 안으로 들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제대로 한번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이제 혼자 늙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아버지가 웃게 해달라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대신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남은 날 동안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것들 하나씩 고치며 살겠습니다. 바닥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성근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0분인지 30분인지 다리가 저려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마이너스. 보호자분, 준혁 어린이 CT 결과 나왔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하루 이틀은 입원 관찰이 필요하고요. 팔에 골절이 있어서 깁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합니다. 성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평생 해온 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괜찮았습니다. 정확히는 아이가 괜찮다고 하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준혁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왼팔에 하얀 깁스, 이마에 붕대. 성근이 들어서자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성근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놀랐죠? 성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7살짜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성근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작은 손, 깁스하지 않은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야, 네. 미안한 거 내가 해야지. 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성근은 그 눈을 마주보면서 오래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마디씩. 오래 기다렸지. 할아버지가 많이 차가웠지. 미안하다. 준혁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다 괜찮아. 아이고. 성근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이 성근이 살면서 손자에게 처음으로 한 스킨십이었습니다. 준혁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눈을 꼭 감았지만 결국 흘렀습니다. 성근은 아이가 울도록 두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그리고 자신의 눈에서도 이번에는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이너스. 민호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잠든 후 성근은 병실 밖 복도에 나와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호는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준혁이가 오늘 사고가 났어. 지금은 괜찮아. 입원해 있어. 민호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도 돼? 그래. 오너라. 짧은 침묵. 아버지. 응. 저도 미안해요. 성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도. 그 두 글자가 나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민호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달려온 것이 역력한 얼굴로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성근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부자가 마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마주 본 적이 없었던 두 사람이 형광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성근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잠들어 있어. 민호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성근은 따라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남았습니다. 민호가 준혁의 얼굴을 보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민호가 나왔습니다. 눈이 더 빨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서로 등을 돌린 침묵이었다면 이 침묵은 같은 방향을 보는 침묵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말해.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많이. 아버지가 화낼까봐 항상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성근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산 게 아버지 잘못만은 아닌 거 알아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자라고 혼자 다 감당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이제 준혁이 키우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성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아버지한테. 성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한 손을 민호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색한 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조금 굳어있는 손. 그러나 그 손이 민호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 손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도록. 마이너스. 준혁은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깁스한 팔은 어색했지만 아이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면서 밥을 먹었고 왼손으로는 숟가락을 들 수 없어도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는 흉내라도 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제 손 잡아줬어요. 밥 먹기 전 기도에 그 말이 들어갔을 때 성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박성근 씨의 경우에는 7살 손자의 순수한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돌처럼 굳은 마음에 물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방울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근 씨의 마음은 바위보다도 두꺼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매일 기도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순수함 앞에 성근 씨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이너스. 퇴원하고 열흘쯤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옷. 성근이 보니 단추를 잠그는데 깁스한 손이 불편한지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성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 앞에 단추를 잠가주었습니다. 하나씩 위에서 아래로. 마지막 단추를 잠그고 아이의 옷깃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준혁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성근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교회? 네. 나는 안 다녀도 돼. 그냥 한 번만이요. 딱 한 번만요. 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간청이지만 강요가 아닌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라는 눈빛.
성근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사서 거의 입지 않은 남색 점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셌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나갔습니다. 가자.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성근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것을 준혁이 알아챘습니다. 아이가 성근의 손을 잡았습니다. 깁스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같이 있을게요. 성근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성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할아버지였고 준혁은 그냥 손자였습니다. 둘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근은 찬양을 몰랐습니다.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아는 노래는 작게 따라 부르고 모르는 노래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 귀에 박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성근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순자, 어린 민호,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준혁. 망가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 성근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먼저 잡은 게 아니라 성근이 먼저 잡았습니다. 아이가 잠깐 놀란 것 같더니 이내 꼭 쥐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재미있었어요? 성근은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또 올 거예요? 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준혁이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성근은 민망했지만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성근은 조금씩 달라진 일들을 했습니다. 이웃 노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로당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래 소원했던 형제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래된 글씨로 맞춤법도 맞지 않게 그래도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 나 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민호에게.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볼펜이 두꺼워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많이 무서운 아버지였다는 걸 안다. 미안하다. 돈 버는 것만 알았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몰랐다. 그게 아버지로서 가장 큰 실수였다. 이제 와 이 말이 늦었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하고 싶었다. 준혁이 많이 컸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그렇게 키워줘라. 아버지로서 그게 유일한 부탁이다. 봉투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넣었습니다. 그것이 용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민호가 전화를 한 것은 편지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성근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준혁이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어요. 성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개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너라. 밥 해놓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더 따뜻하게 말할걸? 한 번이라도 먼저 다가갈걸?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진작에 할걸?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자존심이 세서,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곁에 없어져 있기도 합니다. 박성근 씨는 늦었지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되돌린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의 깁스가 풀린 날 둘은 나란히 교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성근이 먼저 교회 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요? 왜 이상하냐? 아니요. 좋아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이 팔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이제 깁스가 없는 팔을 자유롭게 흔들 수 있다는 게 기쁜 것인지 자꾸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성근은 그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회 문이 보였습니다. 성근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쏙. 두 사람이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설교에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보내십니다. 때로 그 사랑은 아이의 기도 한마디로 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속에서 오기도 하고 오래 끊어졌던 전화 한 통으로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 곁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근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젊은 순자, 어린 민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걸. 다만 표현을 몰랐을 뿐이었다는 걸.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준혁이 눈치챌까봐 정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슬그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성근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찬양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준혁이 잠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교회 갔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요즘은 웃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나봐요. 감사해요. 잠깐 멈추더니 하나님, 저 이 집이 좋아요.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아요. 아빠도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다 사랑해주세요. 아멘. 성근은 문 앞에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성근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둠은 예전의 어둠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성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하지 않은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엔 너무 투박하고 중얼거림이라 하기엔 너무 진지한 그런 것을.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셔서, 민호가 편지 받고 전화해준 것도, 그리고 늦게라도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잠깐 멈추었다가 남은 날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박성근 씨의 아들 민호가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을 받고 울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굳어도 완전히 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것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꺼내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7살 준혁이의 기도가 72살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인 것처럼 우리도 그 무언가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고. 박성근 씨가 증명했습니다. 72살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굳어버린 마음도 녹을 수 있다고. 끊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시작은 손자의 기도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는 웃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그분께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시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댓글에 적어봐 주세요.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